컴퓨터 공부방 정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컴퓨터 과학 개론, 컴퓨터 전반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5장 지금 하고 있는데 5장에 오늘은 3절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아마도 컴퓨터를 처음 접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가장 큰 고민이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될 것 같은 챕터가 섹션이 5.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동영상 촬영은 저와 이정진 교수님이 같이 촬영을 하는데 5장까지 저만 계속 나오고 있죠. 1장의 후반부, 1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후반부는 이정진 교수님께서 녹화를 해주셨는데 이 교재 앞부분은 제가 주로 맡고요. 뒷부분은 이정진 교수님께서 맡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6장부터는 목소리 좋으신 이정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3절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입니다. 사실 분류라는 게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말씀드리는 분류는 언어의 구조적인 부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차 지향 언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죠. 이 절차라는 게 프로그램이 작성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절차 지향 언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순서가 제일 중요한 고민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소개될 함수형 언어 또는 객체 지향 언어 등등등등 대부분의 언어도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고급 언어들은 대부분 절차 지향 언어라는 개념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 그 뒤로 계속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 예전에 배우셨나요? 포트란, 베이직, 코볼 이와 같은 초창기 언어들이 대부분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C도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절차 지향 언어이고요. 사실 C++라는 이 놈의 언어는 사실 C++는 C에다가 OP라는 나중에 소개될 객체 지향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고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하면 C++은 절차 지향 언어 Y 특성라는 특성과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C++를 만들 때 C 언어와 호환되는 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C가 가지고 있던 절차 지향 언어의 특성을 가진 상태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을 첨가했기 때문에 C++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절차 지향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예제는 C 언어입니다. 아마 C를 배우신 분은 굉장히 익숙한 코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쭉 보면 main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가 쭉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중간에 함수 호출하고 어떤 스테이트먼트 있고 그래서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된 언어라는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의 컨셉을 보통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ocedure Oriented,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프로시저에 따라서 실행되는 언어라는 특성입니다. 논리형 언어. 사실 논리형 언어라는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언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어로는 Logic Language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맞다 틀리다, 예를 들면 우리가 3단 노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통 논리형 언어는 인공지능 쪽의 언어가 논리형 언어가 많죠. 그래서 보통 프롤로그라는 언어가 있는데 사실 프롤로그라는 언어의 이름 자체가 Programming in Logic의 준말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논리를 다루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프롤로그, 대표적인 논리형 언어죠. 논리형 언어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절차형 언어하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절차를 기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예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세 줄과 밑에 있는 7줄은 모양이 좀 다르죠. 위에 있는 세 줄은 이 괄호 안에 보통 우리가 앞에서 파라미터라고 배운 이 괄호 안에 이 문자들이 다 대문자죠. 밑에는 보통 다 소문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먼트, 한 문장의 모양이 위는 콜론 대시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콜론 대시, 콜론 대시, 콜론 대시.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문장을 프롤로그에서는 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규칙이겠죠. 그렇지 않고 밑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뭐 사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실은 논리 영어는 특히나 프롤로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절차를 기술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가져야 되는 knowledge, 어떤 지식을 기술하는데 그 지식을 규칙이라는 형태 또는 팩트라는 형태로 기술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절차를 설명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팩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트루드는 셀리의 페런트라는 팩트를 기술하고 있다고요. 어떤 정보죠. 지식이죠. 이런 걸 팩트라고 하고 위에 대문자로 쓰는 것은 프롤로그에서의 대문자는 변수입니다. 실제 다른 랭귀지에서의 변수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값이다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가 y의 parent라는 규칙은 father라는 규칙은 x가 y의 father라는 규칙은 x가 y의 parent이면서 콤마는 and 조건입니다. 이면서 and x가 male이면 x가 y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규칙을 정의했다고요. 이렇게 룰과 팩트를 기술하는 게 프로그래밍이고 프롤로그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던져주겠죠. 이 정보를 사용하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내립니다. 이 프로그램에게 어떻게 해요? 셀리와 에리카가 시빌링, 형제지간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이 소스 코드에서 정의된 룰과 팩트를 이용해서 셀리와 에리카가 형제관계가 맞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답을 해주는 게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트루드가 셀리의 부모죠. 또 어디 있나요? 아니죠. 셀리의 페런트가 톰이죠. 페런트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리카의 부모도 톰입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시빌링이라는 조건은 x와 y가 형제지간이려면 x의 부모를 z라고 했을 때 and y 부모도 z, 즉 x와 y의 부모가 같으면 x와 y는 형제지간이다라는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룰과 3번 줄의 시빌링이라는 룰과 6번과 7번째 줄의 팩트를 잘 조합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면 셀리와 에리카가 시빌링이라는 관계가 true가 되는 겁니다. ye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리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룰과 팩트를 인터프리트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엔진을 제공해 주는 게 프롤로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차형 언어와는 완전히 프로그래밍 컨셉이 다르죠. 이런 언어의 대표적인 게 논리형 언어,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예제가 185쪽 설명이고요. 이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 프로그램 필요한 이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하단에 링크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잘 된 이 영상 꼭 보고 제 설명 듣도록 하시고요. 객체를 지향한다.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Language. 그러니까 객체라는 말은 오브젝트에 번역된 말이죠. 그래서 객체를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객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데이터와 어떤 값이 있겠죠. 데이터와 이놈을 만지는 코드,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와 기능을 합쳐서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차지향 언어를 보면 절차지향 언어는 예를 들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능들, 보통 우리 함수로 구현하는데 함수들을 따로 구현해서 이놈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지는, 이놈은 이렇게 만지는,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구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보통 절차지향 언어의 컨셉이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코드가 당연히 있겠죠. 사용하니까 데이터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합쳐두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구현을 하고 요 각각을 객체라고 하고 객체들 사이에 어떤 통신이 필요하면 정보 교환이 필요하면 메시지 전달을 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이 구조화되는 게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요즘에 쓰는 언어는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죠. 이번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C++ 다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합쳐서 관리를 하면 거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편합니다. 데이터와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한쪽을 수정했을 때 다른 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보통 객체를 정의하는데 이게 지금 파이썬의 한 코드입니다. 그죠? 파이썬의 클래스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speed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init라는 함수에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그 조작하는 함수, 데이터와 그 조작하는 함수를 클래스, 즉 객체라는데 한꺼번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개념적으로 아시고 실제 객체 지향 언어의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바를 배우시거나 C++ 배우시거나 파이썬을 배우시거나 할 때 초급 과정에서는 객체 지향의 개념 정도만 마스터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객체 지향 개념을 잘 활용해서 코딩하는 것은 꽤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언어의 종류를 나눌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형 언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형 언어의 이 펑션이란 말은 보통 우리 코드에서 말하는 코딩할 때 함수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함수형 언어의 함수라는 말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재의 186쪽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함수형 언어에 예해서 파이썬이라고 하고 있지만 파이썬은 함수형 언어가 아닙니다. 함수형 언어가 가진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죠. 완벽한 함수형 언어는 아니고요.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리스프나 스킴 같은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를 함수형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이 함수형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함수형 언어의 특성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정 부분. 밑에는 어떤 리스트가 제공될 때 사실 리스트라는 구조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전달될 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항목들의 전체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함수형 언어 스타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줄씩 진행이 되다가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어서 함수를 실행했는데 함수를 실행하기 전과 함수를 실행한 후에 전체 코드의 상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즉 함수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이드 이펙트가 일단 이 함수형 언어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하기 힘들어서 그 밑에 있는 186쪽에 있는 코드 예제 밑에 팁 작은 글씨로 제가 3줄 써놓은 거 있는데 그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당 함수를 실행하기 전과 후가 프로그램 전체의 상태를 변형하셔는 안 된다. 상태를 변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언어를 함수형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마지막 함수형 언어라는 게 설명이 부족한 듯한데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재 186쪽까지의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재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책의 볼륨이 너무 커져서 넣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슬라이드에 걸쳐서 초보자를 위한 언어, 예술가를 위한 언어, 시스템 개발용 언어 이렇게 3개의 종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제 임의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 프로그래밍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가 뭐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고, 이런 겁니다. 이게 로고고요. 로고는 화면에 거북이가 보입니다. 거북이가 내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하죠.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로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게 로고입니다. 스크래치, 아마 밑에 있는 이 화면이 스크래치인데요.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언어고요. 이놈은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언어입니다. 이 스크래치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게 네이버에서 만든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웹 기반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엔트리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화면은 훨씬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또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건데 앱 인벤터라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을 쉽게 만들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랭귀지도 있습니다. 요 각각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이트, 요 로고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인터프리터를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학습 도구가 웹상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간단한 로고 코딩을 해볼 수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터를, 거북이가 있습니다. 요놈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요. 그래서 터를 그래픽스 뭐 이런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꼭 영상 중간에 스탑하시고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헬프들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북이를 앞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forward ft 100 그러면 100 픽셀만큼 전진하는 겁니다. 또는 우회전하고 싶다. right turn 90도라고 하면 우회전하죠. 또는 fd forward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로고라는 언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처음 가르칠 때 꽤 예전에 많이 썼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렸던 언어는 스크래치죠. 이 사이트는 scratch.mit edu고요. 들어와 보시면 뭐 사인업을 하면 자기 아이디를 만들면 자기 코드를 여기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create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아까 고양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양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 빌딩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move back step 10스텝 10걸음 가라 15도 움직여라 15도 말고 아까처럼 뭐 90도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놈을 실행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좀 더 많이 가볼까요? 100스텝 하고 이놈을 더블 클릭하시면 앞으로 가죠. 또는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아니군요. 또 10걸음 가보게 하겠습니다. 또 100스텝 가게 하고요. 그래서 위에 거를 더블 클릭하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빌딩 블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컨트롤이라는 빌딩 블록에 가서 repeat라는 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놈을 레고 블록을 끼우듯이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 블록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스크래치라는 놈의 기본적인 코딩 방법입니다. 초보자들이 배우기 쉽다라고 말하는데 배우기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의 근거는 이렇게 짝이 딱 맞는 놈만 레고 블록처럼 맞아요. 그래서 코딩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에러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스크래치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간단한 건 쉬운데 복잡해지면 이 빌딩 블록들이 쫙 산재되어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려운 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 스크래치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하드웨어 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튜토리얼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크래치와 유사하게 만든 게 네이버의 엔트리라는 거 있습니다. 실제 크리에이트 들어가시면 사용법은 스크래치하고 거의 흡사해서 금방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앱 인벤터라는 게 있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Create App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웹에 에뮬레이터가 보이고요.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앱 에뮬레이터가 보이고 그 상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다 남은 건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이 에뮬레이터 동작하면서 각각의 기능 구현된 것을 바탕으로 drag and drop 방식으로 보통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앱 인벤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4개의 랭귀지에 대한 개발 환경에 대한 것은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마음에 맞는 드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술가를 위한 언어입니다. 요즘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분야가 많죠. 그래서 예술적인 기능까지 같이 있으면서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지만 맥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드를 만들고 노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 방식, 신호 처리, 영상 처리, 사운드 처리 뭐 이런 걸 하는 게 맥스라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언어인데요. 이 언어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라는 사이트는 들어보시면 뭐 맥스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 관련해서 꽤 많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프로세싱한 언어도 있는데요. 나온 지는 꽤 되는 언어고 계속 지금 뭔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언어여서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실제 이 프로세싱 언어는 내부적으로는 자바입니다. 근데 자바를 어떻게 한 겹 더 추상화시켜서 예술가들, 즉 그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도 쉽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로세싱 언어고요. 저도 이 관련 책을 많이 썼었는데 한번 들어와 보셔서 쭉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있는데 P5.js라고 해서 프로세싱으로 만든 코드를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된다는 말은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또는 프로세싱.py라고 해서 파이썬과도 결합된 것도 있고요.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세싱 for py라는 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죠. 작은 인베디드 보드 상에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를 만들려면 이런 작은 인베디드 보드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추천드리는 마음에서 프로세싱이고요.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는 언어는 아니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한글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초보자를 위한 언어, 예술가를 위한 언어, 뭐 시스템 개발용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언어라는 거죠. C 계열 언어들, C나 C++, C#,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뭐 이런 뭐 루비나 스위프트 이런 언어들이 많이 씁니다. 이제 좀 전문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는 파이썬은 최근에 이제 초심자들이 많이 쓰는 언어로 활용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5.3절입니다. 오늘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4절 프로그래밍 문법이라는 섹션에서 파이썬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